강준혁은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의 가정은 겉보기와 달리 싸늘한 정적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 서연은 유능한 직장인이었으나 가정생활과 남편의 내면에는 놀라우리만큼 무심했습니다. 그녀에게 준혁은 성공적인 삶을 이루기 위한 완벽한 파트너였을 뿐 감정을 공유하고 의지하는 동반자는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혁이 회사에서 겪는 치열한 경쟁이나 사회생활의 고독함에 대해 털어놓으려 할 때마다 서연은 그건 당신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라는 싸늘한 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준혁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공허함을 채워준 사람은 다름 아닌 장모님 박정숙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정숙은 늘 단정하고 깔끔했으며 세월의 흔적보다는 깊고 온화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그녀는 딸 부부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이라 여기는 듯 헌신적이었습니다. 서연이 귀찮아하는 집안일, 특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정리해야 하는 옷장, 정리나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일까지도 모두 정숙의 몫이었습니다. 준혁은 그녀의 헌신적인 뒷모습을 볼 때마다 죄인처럼 고마움을 느꼈고 그 고마움은 곧 경외심과 존경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준혁이 승진에 실패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 힘들어하던 그 해, 겨울, 정숙의 위로는 준혁의 심장에 따뜻한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서연은 그저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라며 형식적인 격려만을 건넸지만 정숙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준혁을 집 근처 카페로 불러내어 그가 겪었을 심리적 압박감과 실패의 고통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준혁아, 세상이 당신의 능력을 전부 알아주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알아. 준혁이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잠시 쉬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연민과 따뜻함이 가득했고 그 순간 준혁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아내에게서 조차 받지 못했던 인정과 공감을 장모에게서 받고 있다는 사실은 준혁에게 묘한 안정감과 함께 불길한 끌림을 선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정숙은 준혁의 직업적 고민뿐 아니라 어린 시절의 꿈과 상처까지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즉 준혁의 장인에게서 오랫동안 외면당해 왔던 정서적 교류에 대한 갈망을 사위와의 대화 속에서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준혁은 정숙에게서 어머니의 따뜻함과 이성적인 여성의 지혜가 결합된 완벽한 이상형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아닌 장모와의 만남을 무의식적으로 기다리게 되었고 이 위험한 친밀감은 그들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때때로 스스로에게 이것은 단순한 고마움과 존경심일 뿐이다라고 되뇌었지만 정숙의 눈빛과 손길이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심장의 떨림은 이미 그의 이성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습니다. 아내 서연이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한 달간의 미국 출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서연은 출장 준비로 바빴고 준혁에게 집 잘 지키고 있어라는 건조한 당부만을 남겼습니다. 준혁은 서연의 무심함에 다시 한번 깊은 외로움을 느꼈고 그 순간 정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혁아, 서연이 없으면 혼자 밥 먹기 힘들죠? 내가 당분간 매일 저녁 가서 밥 해줄게. 걱정하지 마. 정숙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는 따뜻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의 부재가 시작되자 준혁의 집은 정숙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정숙은 매일 저녁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가져와 준혁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두 사람이 거실에 나란히 앉아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이 있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마치 신혼부부 같은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준혁은 이 시간이 꿈결처럼 느껴졌고 서연이 돌아오는 날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지하면 서로의 온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나의 아랫도리를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은데 나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나의 몸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출장 2주째 되던 토요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정숙은 준혁을 위해 몸이 보신되는 음식을 준비했고 준혁은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와인 잔을 기울이며 두 사람은 장인의 사업 실패와 서연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그리고 정숙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결혼 생활의 고독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모님은 울음을 참으며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여성으로서의 인정과 사랑이 자신을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은 그녀가 단순한 장모가 아닌 깊은 상처를 지닌 여인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순간적인 연민과 오랜 갈망이 뒤섞여 정숙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준혁의 손을 더욱 강하게 마주 잡으며 나도 너가 좋아, 준혁아 하면서 장모님의 손이 점점 나의 허벅지로 오길래 나 또한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 감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에게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라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친 순간 이성적인 경계는 무너졌고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금지된 욕망의 터널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밤 준혁의 집은 세상과 단절된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낮에는 사위와 장모라는 죄책감으로 밤에는 연인이라는 짜릿함으로 점철된 이중생활이었습니다. 서연의 귀국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준혁과 정숙은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서로에게 너무 깊이 의존하고 말았습니다. 정숙은 준혁에게 서연이 돌아오면 이전처럼 행동해야 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라고 수차례 다짐을 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함과 미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혁 역시 서연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스스로 경멸감을 느꼈습니다. 서연이 돌아온 후 두 사람은 겉으로는 완벽하게 평범한 가족의 일원으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정숙은 다시 헌신적인 어머니와 장모의 역할을 수행했고 준혁은 성실한 사위와 남편의 가면을 썼습니다. 하지만 미묘한 행동의 변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숨막히는 긴장감을 느꼈고 혼자 방에 들어가 아랫도리를 만지는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서연 앞에서는 의도적으로 대화를 피했습니다.
특히 정숙은 서연이 준혁에게 무심하게 대할 때마다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발각은 서연이 출장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정숙이 반찬을 가져다 주고 급히 집을 나서다가 평소 잘 사용하지 않던 자신의 개인 휴대폰을 소파에 두고 갔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에게 돌려주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잠금 화면에 뜬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보고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발신자는 내 사랑이라고 저장되어 있었고 메시지 내용은 누가 보아도 연인 간의 다정한 대화였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가 생겼나라고 생각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대화창을 열어 스크롤을 내리는 순간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대화 속의 여보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제 조심해야 해 우리. 둘만의 비밀 공간, 그리고 준혁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안아줄게 같이 있고 싶어 같은 문구들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발신자 프로필에는 준혁의 이름이 내 사랑으로 저장되어 있었고 그들의 은밀한 만남의 장소와 시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으로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고통을 느낀 서연은 휴대폰을 움켜쥐고 그 자리에서 절규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헌신도 남편의 다정함도 모두 자신을 속이는 가면이었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정숙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오라고 명령했고 퇴근한 준혁을 거실에 앉혀놓고 휴대폰을 내던졌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파국의 거실에서 마주했습니다. 서연은 울부짖으며 진실을 추궁했고 준혁과 정숙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침묵으로 모든 것을 시인했습니다. 준혁은 서연의 눈빛에서 증오와 배신감을 읽었고 자신이 파괴한 가족의 앞에서 비참함과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정숙은 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은 사랑하는 남편과 유일한 혈육인 어머니, 두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용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서연은 주저하지 않고 준혁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장모인 정숙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준혁의 장인은 충격으로 건강을 심하게 잃었고 정숙과의 관계 역시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정숙의 남편은 아내의 금지된 행동에 대한 배신감과 모멸감으로 집을 나갔고 정숙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준혁은 결국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잠적했습니다. 그는 모든 연락을 끊고 홀로 외딴 곳에서 지내며 자신의 잘못을 곱씹었습니다. 한때 따뜻한 위안이었던 정숙과의 관계는 이제 그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준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숙에게 느꼈던 감정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외로움이 만들어낸 심리적 의존성이었고 아내에게 받지 못한 정서적 공허함을 임시로 메우기 위한 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준혁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준혁에게 집착했습니다. 이혼 과정 중에도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그녀는 준혁에게 끊임없이 메시지와 전화를 보냈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었어. 우리는 외로웠을 뿐이야.
다시 시작하자라고 애원하는 그녀의 모습은 준혁에게 더욱 큰 괴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준혁은 단호하게 이 모든 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정숙을 찾아가 마지막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장모님, 아니 정숙 씨.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당신과 나는 사랑이 아닌 외로움과 결핍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어요.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마세요. 준혁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별을 고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지만 준혁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괴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았고 남은 삶을 오직 참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고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